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언론들 신이 났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했다. 이 얘기를 필두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반등의 신호탄이 터졌다.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습니다. 여보 기사가 또 나왔죠. 연말에 집 사자고 했는데 안 산 걸 후회한다. 불안한 마음을 자극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천 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21년도 8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21년 8월 하면 영끌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을 그 즈음이죠. 이 이후로 현격하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22년 하반기에는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인 거래 종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채권 시장의 경색, PF 시장의 위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자금을 풀었죠.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하면서 제2의 영끌들이 양산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소진되고 나니 다시 거래량은 쪼그라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3월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졌고 정책 자금도 여전히 풀리고 있으니까 다시 거래량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의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너무나 거래가 안 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을 보인 것 다시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을 거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회복이 되려면 가격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를 거다라는 충만한 기대감 그리고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원활하게 끌어올 수 있는 환경,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풀리는 이런 상황이 와야 하는데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다시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들은 신이 났죠. 유튜브만 믿고 둔촌주공 포기했다가 지금 한숨만 쉬고 있다. 이것 또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기사입니다.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에서 실패했던 이유, 주변의 시세가 받쳐주지 않았고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됐어요. 이 사업장 PF 시장의 상징적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분양을 시켰던 것 그게 둔촌주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피가 붙었느니 또 앞으로 나오는 집들 더 안 좋은 곳에 있는 곳도 물가 상승 때문에 공사비 상승 때문에 더 비싸게밖에 안 나올 거다. 그러니 지금 나오는 집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대부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죠. 한 재건축 조합이 최근 일반 분양가 변동치를 공개를 했는데 예상 일반 분양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50% 가까이를 상승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싸게밖에 물건 안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을 찍었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 상승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빨리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이유, 그만큼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고분양가 아파트 팔리고 있나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고 할인 분양을 통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 또한 마찬가지죠. 공사비가 올라가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군가 해야 합니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싸게 팔아서 부담금이 적다고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조합원을 상대로 공표하는 일반 분양 추정치 높게 책정해야 그만큼 분담금의 추정치 낮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팔리는 것,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 팔립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최초에 통보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가격을 이야기하면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에 따라 그 가격 상승이 유지될 수도 곧 꺾일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더 나중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립니다.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잠시 주춤하거나 조정이 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상승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릴 때는 어떻죠? 정부가 시장의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풀고 이게 마중물로 작용해서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니 이로 인해 유입되는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이 수요가 시장에 쌓여있는 매물을 다 커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매물은 계속해서 쌓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하락의 속도가 더뎌지고 또는 살짝 반등하는 지역도 생겨나지만 이 효과가 잦아들면 다시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떨어지는 것, 이게 하락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4,000건을 돌파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락장에서 일어나는 잠깐의 주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죠. 총선의 영향으로 돈이 또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를 통해서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로 떨어진 특정 지역에 제2의 영끌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래량 4,000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 노원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80% 가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정책 자금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또 여기에 가격 조정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 가서 많이 샀고 그 거래량이 시장의 수치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 말고 송파, 강동 이런 데도 많이 늘어났는데 노원구 말고 헬리오시티, 고덕, 그라시움 뭐 이런 데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지역들 매매가가 떨어지고 실거주 아니고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지역들이죠.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지역들이죠. 가격의 조정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일부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량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시장의 현실,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84,000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래가 4,000건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시장의 매물은 8만 건이 넘게 쌓여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8만 건이 안 됐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6천 건이 넘게 매물이 증가를 했습니다. 3월 거래량 4천 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 거래량 연도별 평균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 높은 게 아니에요. 2015년도에 만 건이 넘어갔죠. 16년도 8,900건, 17년도 8,600건, 18년도 9,000건, 이렇게 최근에 급등한 과열기를 겪었던 그 이전의 시기와 비추어 봤을 때는 현저히 낮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와 비추어 봤을 때도 여전히 그렇게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자에 비해 매도자가 훨씬 많은 시장이죠. KB에서 발표하는 매수 우위 지수 0에서 200 사이의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 매수 우위 지수 34입니다. 전주 33에서 상승해서 34. 이건 여전히 시장에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처럼 매물이 내놓기만 하면 팔리는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쌓인 거래량 2년 전부터 내놓은 매물이 이제서야 겨우 소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동구의 아파트 11억 하던 매물 8억 7천에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서울의 아파트 4,000건을 찍었다. 이것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하락기의 행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정책은 부양책 일색이죠. 가계부채가 최대이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정책 자금을 대줄 테니 젊은 사람들이라도 집을 사라고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물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죠. 계속해서 잘 팔리는 시장,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라면 매물이 이렇게 적체될 수가 없는데 매물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정된 지역에서 일부 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는 증가하지만 이 거래가 평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락기의 행태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이 처한 환경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웠던 시기, 돈이 마구 풀리던 시기, 이런 시기가 아니고 고금리에 대출은 축소되고 예전만큼 빚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매 미분양, 건설사 부도,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거래량 늘어나고 또 시장이 반등할 거다. 다시 예전과 같은 환경이 올 거다. 금리가 곧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금리를 내리기엔 시장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물가가 안 잡히고 있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가격 지수도 시장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미국 다른 나라와 달리 경제가 잘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GDP 성장률, 개인 소비 감소로 인해서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적이다라는 전제하에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할 건데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죠? 3월이 물가 정점이라고 경제부총리 얘기했죠.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안정될 거다. 작년에 상저하고를 부르짖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 3%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점이고 앞으로 빠르게 안정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월초에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3월 중순 이후부터 국제유가 치솟아 오르고 이상기후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 이것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정부는 투입을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납품단가 지원 할인하고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을 투입하면서 물가 잡기에 정부가 세금을 썼습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가, 이거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4월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빠르게 안정된 물가를 보일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갖고 있는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물가 잡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수가 없죠. 정부 뻔한 세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난해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고 기업의 실적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소가 뚜렷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세 수입의 25%를 차지하는 법인세 감소로 인해서 세수 펑크가 현실화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고가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1년 만에 가스요금 또 오르죠. 전기요금은 물가 불안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또 올릴 수가 없어서 일단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원료비랑 공급비인데 원료비 수입해서 들여오는 거죠. 이게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반영하지 않고 늘러놓고 있으니까 가스공사 재정 악화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기요금은 일단 3분기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데 22년 4월부터 작년까지 40% 정도 올린 거지만 여전히 전기요금 또한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죠.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지금 가스 수입 단가, 환율 등의 영향으로 엄청 올라가 있는데 손해보면서 공급하고 있죠. 가스공사 원가 보상률 80%도 안 되는 상황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가스요금은 올리지만 나머지 요금이라도 안 올리려고 누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 40% 정도 올렸는데 한전에 쌓아온 누적 적자 43조 원에 달하고 있으니 더 올리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 확산,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올랐고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금 안정시키고 있다. 그래서 물가 하반기가 되면 빠르게 안정될 거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농산물 가격 아직 높은 수준이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물가 안정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유류세 인하 또 연장을 했죠.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 다시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이 조치 3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지난해 세수 4조 이상 감소를 했는데 올해는 이 인하 조치가 종료가 된다는 가정하에 예산 짜고 지금 돈 쓰고 있는데 또 하나의 구멍이 현실화되고 있죠.
작년에 유류세 인하 조치로 4조 원가량을 못 걷었는데 상반기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계속하면 최소 2조 원가량은 들어올 돈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전기요금 40% 올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빚이 200조나 쌓여 있습니다. 하루 이자가 90억에 달하죠. 한전 지금 희망퇴직하고 갖고 있는 부동산 매각해가지고 적자를 일부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200조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해서 이를 못 올리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3월에 물가가 정점이다. 앞으로 물가 내려갈 거다. 희망 고문이죠. 지금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냥 물가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농수산물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막고 있거나 빚을 쌓아가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문제, 환율을 생각해도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엔달러 환율 34년 만에 158엔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은행이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엔저가 가속되고 있어요. 1달러당 158엔대 1990년 이후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은행이 금리 동결과 같이 종전 금융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니 엔저가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런 금리 정책을 할 수 있는 이유 물가가 우리나라만큼 치솟아 오르진 않았기 때문인데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니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일 양국의 금리 차가 부각되면서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는 경우 그때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엔화값 폭락을 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6, 7월쯤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일본의 엔저 현상 근본적인 원인 바로 금리 차죠. 일본 금리 0%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슈퍼 엔저 상황인데도 여전히 0%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엔달러 환율 160이 넘어가면 금리 올릴 수밖에 없겠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지금 같은 저물가가 아니라 인플레 우려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택을 하겠다고 합니다. 2%가 안 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결과를 엔화의 절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과 똑같나요? 우리나라 물가 누르고 있는데도 3%대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기준금리의 격차 여전히 2%포인트 큰 폭의 차이를 유지한 채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가계부채 폭탄을 안고 있고 또 PF 폭탄, 기업부채의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는 폭증하고 있고 내수는 부진한 상태에 맞죠? 지금 집 사러 들어오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2, 3년 전에 영끌한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그들이 끌어안고 있는 물건들 강제로 팔리는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임의경매 개시 결정 5천 건이 넘어갔어요. 2013년 이후에 최다 기록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20%가 넘게 증가를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에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는 것, 이게 임의경매인데 이런 물건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1,500건, 부산에 830건, 서울에 600건,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파트가 5,000건이 넘게 경매로 내몰려 있습니다. 집합건물뿐 아니라 일반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 3개월 연속 10,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인터넷뱅크 연체율 3%에 육박한다고 기사 나왔죠.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금리가 곧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와 다르게 계속 높은 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늘어난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체율 3% 가까이 올라왔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못 갚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보통 대출 받고 1, 2년까지는 거치 기간도 있고 비교적 상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급격하게 연체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뜨거웠던 시기 4대 은행을 통해서는 조달할 수 없는 금액,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게 빚 못 갚아서 경매로 내몰리고 근근히 버티던 사람들, 제2의 영끌 수요로 팔고 탈출한 사람들 생겨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이런 상황이고 점점 심화되고 있고 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금융권 연체율 엄청 늘어나고 있죠. PF에 빌려준 돈이 워낙 많은데 이들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2월에 7%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캠코에 부실채권 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물건들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21년 말에 1.93%였는데 22년 말 3.59%, 작년 말에는 5%를 넘었고 지금 7%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죠. 21년 말에 2.5%, 22년 말에 3.41%, 작년 말에는 6.55%, 하반기 되면 10%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PF 부실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안 되면 건전성 자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 PF에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이 돈을 그들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환이 안 되면 연체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 연체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서 건전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즉 정리가 안 되면 이들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그 징조는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거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이견이 너무 크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초에 이 PF 부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PF 시장의 문제, 금리 내리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연장의 연장을 통해서 1년을 버텨왔고 그 결과는 부실로 쌓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정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손들었던 태형건설의 PF 구조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PF는 대부분 청산하기로 결정을 했죠. 경기 악화로 버틸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은 접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PF 사업장 60곳이 있는데 본피에 들어간 사업장은 대부분 진행을 하고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은 대부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는 건설 경기의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즉 사업이 얼마 안 진행된 것들은 빨리 털어내는 쪽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PF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이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견은 있죠. 손실이 확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브릿지론 같은 경우 이금융권이 주로 취급을 했는데 청산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연장하고 사업을 끌고 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 버티려는 움직임이 있다. 당연하죠. 청산하면 바로 손실이 인식됩니다. 이러면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일단 버티려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뒀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이금융권 압박해서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각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자금이 이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할 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브릿지 문제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본 PF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물건을 팔아야 사업이 정리될 수 있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시장입니다. 아까 본 PF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유는 중간에 멈추면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 PF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 PF 들어갔다고 해서
다 손실 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캐피털사 저축은행사 조 단위를 토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본 PF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A급 이하 캐피털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 PF 58%가 엑시트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즉 물건을 어느 정도까지는 팔아야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본 PF 사업장들이 절반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꼭 집어서 캐피털사 저축은행 이야기하는 이유 변제 순서가 중후순이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낮은 이런 상황이죠. 저축은행권 본 PF 위험 노출액 1조 원 수준으로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 캐피털 업계 같은 경우는 6조 원이 넘는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쌓아놓은 충당금 1조 4천억에 불과합니다.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의 166%가 잠식될 걸로 예상되고 자기자본 비율 9%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실 PF를 처리하고 손실로 인식하게 됐을 때 이들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내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버티고 있는데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 구조조정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었고 이들의 만기 시점이 4월 이후에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무도 얘기 안 했었는데 총선 끝나고 나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이 PF 부실 문제가 금융권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신용평가 업계들이 각종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발 부채의 규모,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대손 충당금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서야 말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공매에 나설 경우 투자금 회수는커녕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만기 연장을 계속하면서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티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버티려면 추가 충당금을 쌓고 아니면 정리해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가게도 기업도 빚을 못 견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한 기결이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고자 욕심을 부렸고 경기가 얼어붙는 상황이 됐으니 그 리스크가 현실화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빌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런데도 부동산이 화랑?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거래량이 4천 건을 찍었다. 둔촌주공 분양받을 걸, 작년 말에 집을 살 걸, 계속 시장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상저하고의 전망을 통해서 사람들 희망을 갖게 했고 곧 저금리의 시대가 온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에 뛰어들게 했던 작년의 전망 틀렸죠? 올해 3월 정점을 찍고 물가가 안정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물가는 어거지로 눌러놓고 있는데도 3%대의 물가를 보이고 있고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환율은 요동치고 원화는 절하되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선택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피벗을 하기에는 물 건너간 지표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급등하죠. 금리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연 3.5% 주죠. 외화 같은 경우 5%가 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다, 거래가 많다, 지금이 바닥이다. 물가도 안정되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우리나라라도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에 낚여서는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